안녕하세요. 한 번에 합격한다. 원샷 원킬 전산회계입니다. 이번 강의는 전산회계 2급 94회 1강 이론 강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론 문제를 풀이하실 때는 실기 화면의 계정 과목 및 주교 등록을 실행시켜 두고 풀이하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계정 과목에 관련된 확실히 들지 않는 것이 있으면 계정 과목 및 주교 등록에서 확인을 하시면 의외로 쉽게 많은 것들이 해결됩니다. 그래서 저도 실무 화면의 계정 과목 및 주교 등록입니다. 실행시켜 두고, 자, 여기에 보시면 유동성 배열의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본 항목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계정이 당좌 자산인지 재고 자산인지 이런 무슨 자산인지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각종 공식은 여기에 보시면 정기분 손익 계산서 나와 있죠. 여기 눌러보시면 여러분들이 외우고 계신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 되고, 이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영업이익이 되고, 이런 공식들도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게 상품 매출원가 있죠. 이 돈을 찍어 주시면 여러분들 상품 매출원가 구하는 공식 있죠. 기초 상품 재고액 플러스 단기 순매입액인데, 단기 순매입액이란 이런 것들 가감하고, 그리고 마이너스 기말 상품 재고액을 빼면 상품 매출 원가가 됩니다. 이런 공식들이 나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혹시 궁금한 점이 생길 때 확인하시면서 풀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1번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거래를 보고 거래 요소의 결합 관계로 옳은 것은 토지 1억 원을 구입하고 취득세 50만원과 함께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 자, 먼저 이 내용을 보기 전에 우리 재무 상태표죠. 일정 시점의 기업의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자, 차변에는 자산,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이 나타나는데요. 자, 자산은 유동성 배열의 원칙에 의해서 당좌, 재고,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나타나고요. 참고로 유동성 배열의 원칙이란 현금화하기 바른 것부터 먼저 기록하는 것을 의미하며, 부채인 경우에는 빨리 갚아야 하는 것부터 먼저 기록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대차 평균의 원리가 있는데요. 회계에서는 차변의 모든 금액 합계와 대변의 모든 금액 합계는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는 원리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차변에 나와 있는 계정들 금액과 대변에 나와 있는 계정들 금액을 더하면 반드시 일치해야 된다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자본 등식이 있는데요. 자본 등식은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왜? 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금액 합계는 항상 일치합니다. 따라서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되겠죠. 그래서 자본은 자산 마이너스 부채, 또는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이런 등식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손익계산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은 일정 기간의 기업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표가 됩니다. 그리고 유동과 비유동의 구분은 유동, 단기의 개념입니다.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를 유동, 비유동, 장기의 개념이죠. 결산일로부터 1년 이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산일이 있는데요. 기산일이란 계산이 시작되는 일이 됩니다. 아울러서 취득원가가 있는데요. 취득원가란 자산 매입에 소요된 금액으로 매입 자산의 대가에다 취득에 소요되는 부대 비용을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기에는 매입 수수료, 운반비, 하역비, 설치비, 시운전비 등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알고
자, 이 내용을 분개를 하면 출제위원은 여기서 첫 번째 취득세, 우리가 끝에 세자로 끝나면 다들 세금과 공과인데요. 취득세는 무엇을 구입하면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취득세는 세금과 공과가 아니라 구입하는 것 가격 안에 포함시키고 따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은 토지 1억 50만원과 1억 50만원짜리 구입하고 당좌 수표가 나오면 내당 나면, 수표가 나오면 내당 남현, 내가 발행한 수표는 당좌예금, 남이 발행한 수표는 현금으로 처리되죠. 토지 사고 돈을 줬으니까 이 당좌 수표는 내가 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당좌예금이 되고요. 토지는 유형 자산이죠. 자산의 증가가 되고요. 당좌예금, 당좌자산이네요. 자산 자리는 차변입니다. 대변에 오니까 자산이 감소되네요. 따라서 이 글의 내용은 자산 증가, 자산 감소가 되는 정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 1번에서는 중요한 것이 취득세는 세금과 공과가 아니라 구입하는 것 가격 안에 포함시키고 따로 적지 않는다는 거 1번 포인트고요. 수표입니다. 수표, 내가 발행한 수표는 당좌 예금이라는 것 두 번째.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내용이죠. 이 내용과 그리고 손익계산서에 있는 이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거 알아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2번입니다. 다음 중 회계의 목적을 바르게 설명하지 않은 것은 틀린 것 찾는 거네요. 자, 회계의 목적입니다. 또는 재무보고의 목적이라 그러죠. 재무보고의 목적은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의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투자 및 신용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요. 미래 현금 흐름 예측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것이 현금 흐름표가 되겠죠. 재무상태와 재무상태표, 경영성과,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 자본변동, 자본변동표에 관련된 정보, 우리 재무제표 5가지를 의미합니다. 여기다가 플러스 주석까지 포함하면 재무제표 5가지가 되겠네요. 그리고 경영자의 수탁 책임평가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경영자란 말은 회사 사장님이 자기 것이 아니라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대신 경영해주는 사람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영자의 수탁 책임평가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틀린 거 한번 볼까요? 회사의 일정 시점에 재무 상태를 파악한다. 재무상태표. 예, 맞습니다. 회사의 일정 기간 동안 경영 성과를 측정한다. 손익계산서. 종업원의 실적을 분석하여 근무 태도를 평가한다. 이런 건 없죠? 재무제표에 이런 것이 없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예, 맞는 말이 되겠네요.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3번. 다음 자료는 2012년 12월 31일 현재 재무상태표의 각 계정 잔액이다. 상품은 얼마인가? 자, 개발비 자산입니다. 받으럼 자산입니다. 단기 차입금 부채입니다. 미지급 비용 부채입니다. 생긴 것은 꼭 비용처럼 생겼지만 미지급 비용은 부채입니다. 선급금 자산입니다. 자본금 자본입니다. 단기 대여금 자산입니다. 외상 매입금 부채입니다. 상품 자산입니다. 선생님은 참 귀신이네요. 이 계정 과목들이 자산인지 부채인지 어떻게 다 잘 알고 있나요? 여러분들하고 똑같으면 선생하면 안 되죠. 그러면 나는 이거 다 모르는데 어떻게 이거 맞출 수 있는 길이 없나요? 있습니다. 선급금
자산이라 그랬죠. 자, 이렇게 계정 과목이 확신이 들지 않는 게 나타나면 바로 여기입니다. 계정 과목 및 주교 등록에서 컨트롤 F 선급금 엔터 해 보시면 자, 찾아지네요. 선급금 찾아지죠. 131번 위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위에 보면 무엇으로 나와 있습니까? 당좌 자산이잖아요. 이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물론 이 몽땅을 다 모르시면 곤란하고요. 모르는 거 몇 개는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자, 이것은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자본 등식이죠. 자본은 자산 마이너스 부채입니다. 먼저 자산 합계를 구해 볼게요. 자산 이것들 개발비, 바드럼, 그리고 선급금, 그리고 단기 대여금 요만큼이 되겠네요. 더하면 147만원입니다. 여러분들이 더해보시고, 그리고 부채입니다. 부채는 단기 차입금 부채가 되고요. 미지급 비용 부채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외상매입금 하면은 이만큼이 돼요. 121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자산 마이너스 부채가 되겠죠. 자산 마이너스 부채가 뭐가 된다? 자본입니다. 그런데 상품도 재고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자산 전체 147만원에 상품 가격을 더해서 부채를 빼면은 자본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상품은 자본 50만원에서 자산이 이항되고, 그리고 부채가 이항을 시키면 되겠죠. 자산 147만원 빼고 마이너스가 넘어가면 플러스가 되겠죠. 플러스 계산하면 24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며, 이 문제는 풀이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하네요. 첫 번째, 각 계정이 자산인지 부채인지 자본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자본 등식이죠. 자본은 자산 마이너스 부채라는 거, 이 두 가지를 아셔야지만 문제를 풀이하실 수 있습니다. 3번 한번 볼게요. 일반 기업회계 기준 중 기준에 따른 재무제표가 아닌 것은, 재무제표에는 5가지가 있죠. 재무제표의 구성,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추석, 이 5가지를 재무제표라 합니다. 저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는 여러분들처럼 자주 쓰니까 기억하고 있고요. 나머지 3개는 제가 기억하는 방법은, 회계하는 사람 주변에는 우리 회계하는 사람이죠. 우리 주변에는 항상 현금이 흘러다닌다. 그렇죠? 회계하는 사람 주변에는 돈이 왔다가 갔다가 하잖아요. 그래서 회계하는 사람 주변에는 항상 현금이 흘러다닌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석, 자본 변동표, 항상 현금이 흘러다니네요. 현금 흐름표. 이렇게 5가지를 기억합니다. 이 중에서 재무상태표에서 핵심적인 것은 일정 시점이죠. 재무상태가 되고요. 손익계산서에서 핵심적인 것은 일정 기간이 되며 경영 성과가 됩니다. 그리고 자본 변동표는 말 그대로 자본의 변동을 표시하는 보고서가 되고요. 현금 흐름표는 현금의 유입 들어오고 유출 나가는 것을 나타내는 보고서이며, 추석은 구체적인 설명이죠. 재무제표의 계정 과목 중 중요한 항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부속 명세서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알아주시고, 재무제표가 아닌 것은 주기는 없죠. 정답은 1번입니다. 추석은 맞지만 주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현금 흐름표, 재무상태표, 자본 변동표 다 맞는 내용들이네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5번 다음 중 외상매출금에 대한 계정기업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이것이 T자 계정이네요. 왜 T자 계정이냐 하면은 이렇게 생긴 것이 T자처럼 생겼죠. 그래서 T자 계정이랍니다. 이 내용을 분개를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자, 한번 볼게요. 자, T자 계정인데 날짜별로 보겠습니다. 2월 11일 상품 매출이 차변에 400만원이 있네요. 그러면 이렇게 반대변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상품 매출. 그리고 비어있는 칸에는 위쪽에 있는
외상매출금을 적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 상품을 팔았는데 외상매출금 돈을 못 받았단 말이죠. 상품 400만원을 매출하고 돈을 못 받은 내용이 됩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3월 5일날 받을 50만원이 대변에 있네요. 그럼 이것을 반대편에 차변에 적고요. 비어있는 변에는 위에 있는 것을 적어주면 돼요. 외상매출금이란 자산이 줄어들었고 무엇으로 받았다? 엄으로 받았네요. 따라서 이 내용은 외상매출금 50만원을 받을 엄으로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월 11일 날 볼게요. 대손충당금 70만원이 대변에 있네요. 그러면 차변에 대손충당금 70만원을 적어주고요. 비어있는 칸에는 항상 위에 있는 거 외상매출금 70만원, 즉 대손이 발생했네요. 대손충당금에서 70만원 꺼내었었죠. 외상매출금 대손 발생해서 돈 떼였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외상매출금 70만원이 대손 발생하여 대손 처리한 내용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6월 2일 보통예금 100만원이 대변에 있네요. 그러면 차변에 적어 주어야 되겠네요. 비어있는 칸에는 이거 적어 주시고요. 따라서 보통예금 100만원 들어왔고요. 무엇 때문에? 외상매출금. 따라서 이 내용은 외상매출금 100만원을 보통예금으로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되고요. 이 중에서 틀린 것은 2번이 틀렸죠. 3월 5일 받을엄 있는 거. 자, 그러면 차변에 받을엄, 대변이 외상매출금, 외상매출금을 받을엄으로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상품 50만원을 매출하고 어디에도 상품 매출이 없습니다. 안되고 대금은 거래처에서 발행한 엄으로 받았다. 예, 차변은 맞았는데 대변이 상품을 팔고 매출하고 받은 것이 아니라 외상매출금 50만원을 무엇으로? 엄으로 받은 내용이 되겠죠.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이 T자 계정을 해석하는 능력도 우리 전산회계 2급에서는 자주 출제되는 문제니까 어렵지 않은 부분입니다. 꼭 좀 익혀주시기를 바라면서 넘어가겠습니다. 6번입니다. 물은 단기 차익 목적으로 여기서 느껴주는 건 단기 매매정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남양전자 주식 1000주를 주당 6만원에 매입했으며 6천만원이네요. 취득시 거래 수수료 5천원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틀린 것 찾는 거네요. 이 문제는 핵심적인 게 취득시 거래 수수료, 이게 핵심이죠. 자, 기억나시나요? 단기 매매정권 수수료 처리는 살다 8%입니다. 살 때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으로 따로 처리하고 팔 때 수수료는 이익을 보고 팔았으면 단기 매매정권 처분 이익에서 수수료 비용을 빼고 수수료 비용은 적지 않습니다. 포함해서 적지 않고 손해를 보고 팔았으면 단기 매매정권 처분 손실에서 수수료 비용을 가산하고 수수료 비용을 포함해서 수수료 비용은 적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단기 매매정권 살 때, 팔 때 수수료 처리는 살 때는 따로 적고 팔 때는 포함해서 적고 수수료 비용은 따로 적지 않는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자, 취득시 처리한 주식의 계정은 당좌 자산에 속한다. 예, 단기 매매정권은 당좌 자산입니다. 잘 모르시겠나요? 그러면 여기서 컨트롤 F 단기 매매정권이라고 입력해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입력하시고 엔터. 자, 찾아졌네요. 단기 매매정권은 당좌 자산 위쪽에 나와 있죠. 예, 1번 맞는 말입니다. 2번 취득시 발생한 수수료는 영업 외 비용에 속한다. 예, 2번 맞습니다. 수수료 비용은 900번 되죠. 영업 외 비용입니다. 984번. 자, 컨트롤, 요거는 그냥 바로 해버릴게요. 해보시면 수수료 비용 나와 있습니다. 900번 때는 다 영업입니다. 위쪽으로 가보면 영업 외 비용으로 나와 있죠. 예, 2번도 맞는 말입니다. 3번 취득한 주식은 단기 매매정권 계정으로 처리한다. 예, 맞는 말이죠. 4번이 틀렸죠. 취득시 처리한
주식 계정의 취득가액은 6천만 5천원이 아니죠. 이 5천원은 뭐 수수료 비용으로 따로 적어야 되고 단기 매매 정권은 6천만원치죠. 따라서 정답은 4번이 틀린 게 되겠습니다. 7번 다음 자료에 의하여 매출 총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많은 수험생들이 이렇게 표 안에 숫자가 나오면 짜증을 내고 어렵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시험 치실 때 반드시 익혀야 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제가 몇 개를 줄여버렸는데요. 이 공식을 알고 있으면 충분히 푸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정기본 손익계산서를 참고하셔도 된다라는 거 앞에서 보여드렸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저는 이 공식을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먼저 공식의 숫자를 그대로 대입하겠습니다. 기초상품 재고액 600만원 그대로 대입했습니다. 단기 상품 매입액 710만원 그대로 적었습니다. 다음 기말 상품 재고액 310만원 그대로 적었습니다. 자, 매출 애누리는 그대로 쓰지 않았는데요. 이 매출 애누리는 팔았다가 깎아준 것을 매출 애누리합니다. 매출액에서 빼야 되겠죠. 팔았는데 하자가 있어서 깎아주는 것은 매출 애누리입니다. 매출액에서 빼야 되는 거 그대로 적었습니다. 매입 재비용, 매입시 운반비, 운반비는 살포 팔다, 살 때 운반비는 구입하는 것 가격 안에 포함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매입 재비용 더합니다. 매입 애누리 및 매입 할인, 우리 약속에 의해서 깎아주는 게 할인이죠. 구입하면서 깎았으니까 매입 애누리 할인은 빼야 됩니다. 그리고 단기 상품 매출액이네요. 단기 상품 매출액은 매출액은 여기는 200은 필요하지만 매출액은 있죠. 매출액 여기죠. 1600만원 그대로 적었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까만색으로 적은 것은 공식의 숫자를 대입만 했고요. 특별한 게 없습니다. 자, 여기에 의해서 단기 순매입액이 나옵니다. 이거 계산을 하면 669만원이 돼요.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계산기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단기 순매입액이 699만원이 되겠죠. 두 번째입니다. 자,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그대로 계산기로 계산해 보시면 959만원이 돼요. 매출원가가. 그러면 매출원가가 959만원으로 된다라는 거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매출액 이 전체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은 566만원이 됩니다. 참고로 이 계산은 믿어주시고요. 저도 계산기로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66만원인 1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핵심은 여러분들 제가 요점 정리 강의에 있죠. 반드시 전산회계 2급 시험 치실 때 익혀야 되는 공식이 글자가 커서 그래요. 공식이 끼끗해 가지고 한 7개 정도 됩니다. 반드시 외워 주셔야지만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놓치지 않는다라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시면서 이 문제는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8번 재고자산의 단위원가, 단위란 말은 한 개당 원가 결정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재고자산의 단위 또는 단가 결정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죠. 재고자산의 판매량 및 기말 재고량에 적용할 단위원가, 한 개당 원가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원가 흐름의 과정에 따라 개별법,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그리고 구입선출법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일단 개별법 각각 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이며 이론적으로 가장 제일 좋은 방법인데요. 공장에서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이동평균법 이것은 합치진 거죠. 이동 플러스 평균입니다. 판매 시점마다 매출 시점마다 평균을 재계산합니다. 그래서 팔 때마다 평균을 재계산하니까 평균이 바뀌겠죠. 그래서
이동평균. 예, 맞습니다. 선입선출법. 먼저 들어온 것부터 먼저 꺼내주는 방법. 생산량 비례법. 정답은 4번이네요. 생산량 비례법은 여러분들 감가상각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정액법, 정률법 있는 거. 이 생산량 비례법도 감가상각하는 방법입니다. 단위당 원가를 결정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아울러서 이 선입선출법, 이 방법에 대해서 선입선출법의 반대가 구입선출법이죠. 이거는 꼭 좀 알아주십사 하고 제가 정리해 두었습니다. 선입선출법은 먼저 매입한 것을 먼저 판매되는 것으로 가정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걸 외우는 게 아니고요. 선입선출법이란 뜻을 잘 아시면 이해가 돼요. 첫 번째, 물량의 흐름과 일치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은행에 일을 보러 갔습니다. 자, 내가 네 번째로 왔어요. 그럼 1번부터 2번, 3번, 4번이 있고요. 번호표 4번을 뽑았습니다. 자, 은행 직원이 서비스를 해줄 때 1번 손님부터 서비스 해줄까요? 4번 손님부터 서비스를 해줄까요? 물론 제가 가면, 제가 4번이라면 저는 1등으로 해줍니다. 왜? 잘생겼으니까. 농담이고요. 아무튼 먼저 들어온 사람부터 먼저 서비스 해주잖아요. 이것이 바로 일반적인 물량의 흐름과 일치한다. 우리 사회생활은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엘베 한번 볼까요? 엘리베이터에 있습니다. 자, 이게 올라가야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을 때 앞에 있는 사람이 먼저 탈까요? 뒤에 있는 사람이 먼저 탈까요? 앞에 있는 사람이 먼저 타겠죠. 이렇게 우리 일반적인 사회에서는 선입선출법입니다. 그것을 일반적인 물량의 흐름과 일치한다. 이런 표현을 써요. 기억하시기 좋죠. 두 번째, 매출 원가는 과거의 원가로 계상되어 현재의 수익과 과거의 원가가 대응되므로. 자, 이 말 맞지 않습니까? 물가가 내가 10원짜리, 20원짜리 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30원, 40원, 50원 5개를 샀습니다. 자, 내가 100원 받았다 가정할게요. 선입선출법은 10원짜리를 먼저 꺼내줄까요? 50원짜리를 먼저 꺼내줄까요? 10원짜리가 먼저 들어왔죠. 먼저 왔고 50원짜리가 가장 나중입니다. 그러니까 매출원가는 과거의 원가로 계상 장부에 기록되어, 맞죠? 10원짜리가 장부에 기록되어 현재의 수익과 배분과 과거의 원가가 이거죠. 10원짜리가 대응되므로 수익과 비용의 대응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 이번도 맞는 말이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굳이 이 내용을 외우시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세 번째, 물가 상승 시에는 순이익이 높게 계상됩니다. 장부에 기록됩니다. 한번 볼까요? 10원, 20원, 땡땡땡땡 50원입니다. 자, 100원을 받았습니다. 선입선출을 하면 10원짜리를 꺼내주니까 100원에서 빼기 10원 하면 90원이 남죠. 그런데 구입선출을 하면 얼마짜리를 꺼내줍니까? 50원짜리를 꺼내주니까 50원이 남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가가 상승할 때는 선입선출법을 하게 되면 이익이 높게 계산됩니다. 맞는 말이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지. 이거 시험에 잘 나와요. 이거를 달달달달 외우려고 하다 보니까 시험장에서는 기억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기말 재고액은 최근에 구입한 원가로 보고되므로 재무제표상, 재무상태표상 기말 재고자산의 가액은 시가에 가깝다. 맞죠? 한번 봐요. 10원, 20원, 30원, 50원을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3개를 팔았다고 가정해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남아있는 것은 최근에 구입한 것이 남아있잖아요.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선입선출법 먼저 매입한 것을 먼저 판매한다는 이 개념만 정확하게 잡고 계신다면 쉽게 다 아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달달 외우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입선출의 반대가 뭐? 구입선출이죠. 구입선출까지는 지금 이 시간에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요.
구입 선출도 이렇게 대응을 해보시면 다 맞는 게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자, 9번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의 변경에 따른 기말 재고자산 금액의 변동이 매출 원가와 매출 총이익에 미치는 영향으로 올바른 거, 옳은 거네요. 그러니까 기말 재고자산 금액이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에 따라서 매출 원가와 매출 총이익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익혀야 되는 공식 조금 전에 보셨죠? 그거와 연결된 문제입니다. 자, 기말 재고자산 금액이 증가 감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기말 상품 재고액이죠. 자, 한번 봐요. 이것이 증가되면 마이너스가 증가되면은 이게 줄어들겠죠. 매출 원가가 내려갑니다. 왜? 빼기가 점점 커지면 결과는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고 매출 원가가 줄어들게 되면은 매출 이익은 증가됩니다. 다음 반대로 한번 해볼게요. 기말 상품 재고액이 줄어들면 감소하면 빼기가 줄어드니까 매출 원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 매출 원가가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빼기가 증가되니까 매출 이익은 줄어들 수밖에 없죠. 이런 결과가 야기됩니다. 이렇게 50과 100을 넣어서 실제로 대입을 해보셔도 좋아요. 한번 볼게요. 자, 기말 재고자산 금액이 감소하면 이게 줄어들면 어떻게 되나요? 이 결과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빼기가 점점 0으로 바뀌면 이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매출 원가가 올라가죠. 매출 원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익은 줄어들 수밖에 없죠. 왜? 이게 올라가면 빼기가 점점 증가되면은 이게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죠. 매출 이익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매출 원가가 감소는 틀렸죠. 매출 원가는 증가되고 매출 이익이 줄어들게 됩니다. 1번 틀렸습니다. 2번 기말 재고자산 금액이 증가하면, 자, 기말 재고자산이 증가하면 빼기가 증가되니까 매출 원가는 줄어들겠죠. 매출 원가가 줄어들게 되면은 매출 이익은 증가되네요. 기말 재고자산 금액이 증가되면 매출 총이익이 감소하지 않죠. 매출 이익은 뭐 증가됩니다. 그래서 1번, 2번 틀렸습니다. 3번 볼게요. 기말 재고자산 금액이 감소하면 볼게요. 이게 줄어들게 되면 이 결과값은 빼기가 줄어드니까 올라가고요. 매출 원가가 올라가니까 매출 이익은 줄어들 수밖에 없죠. 이런 결과입니다. 매출 총이익은 감소한다. 예, 정답은 3번이네요. 답은 기말 재고자산 금액이 증가하면, 자, 기말 재고자산 금액이 증가하면 빼기가 올라가면 매출 원가는 내려가겠죠. 내려가고 이 매출 원가가 내려가면 매출 이익은 증가될 수밖에 없죠. 빼기가 뭐 이게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게 아닙니다. 빼기가 줄어들면 결과값은 늘어날 수밖에 없죠. 매출 이익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매출 원가가 증가한다. 아니죠. 매출 원가는 감소하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이며 이 문제가 아주 어려운 문제처럼 보이지만 지금 사실은 이 두 가지의 공식으로 해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식은 반드시 익혀 주셔야 된다는 거 메모하셔서 혹시 놓치셨다면 꼭 좀 알아주시고요. 이런 문제가 어렵다.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공식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면, 외우고 있다면 대입만 하면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10번 다음은 비품 처분과 관련한 자료이다. 비품의 처분가액, 판 금액, 팔아서 받은 금액은 얼마인가? 취득가 100만원, 감가상각 누계액 30만원, 가치가 30만원 떨어졌네요.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입었네요. 30만원. 한번 보겠습니다. 유형자산 처분이 되겠고요. 다음 장부가액 들어보셨나요? 장부가액이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많은 학생들이 힘들어해요. 이게 별거 아닙니다. 생각 한번 해봐요. 내가 핸드폰을 100만원 주고 구입했습니다. 3년을 사용했어요. 1년의 가치가 20만원씩 떨어진다고 가정하겠습니다. 3년 떨어졌으니까 이게 가치가 얼마 떨어졌을까요? 60만원 떨어졌죠. 그러면 나는 이 핸드폰을 얼마짜리로 생각하나요?
100만원 주고 구입했는데 가치가 떨어진 총액이 60만원. 나는 얼마짜리로 생각한다? 40만원짜리로 생각합니다. 이 40만원이 장부가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부가액이란 취득원가 100만원 핸드폰 주고 샀는데 가치 떨어진 거에 총 합계가 60만원. 그러면 40만원. 이게 장부가액이 됩니다. 자, 비품의 장부가액입니다. 100만원 주고 구입했는데 감가상각 누계액이 30만원입니다. 나는 얼마로 생각하고 있나요? 70만원으로 생각하는데 얼마 손해봤습니까? 30만원 손해봤어요. 그러면 70만원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30만원 작게 받았단 말입니다. 얼마 받았단 말이죠? 40만원 받았단 말이잖아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유형자산 처분 손실 30만원의 의미는 장부가액보다 30만원 적게 받고 처분하였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70만원으로 생각했는데 30만원 작게 받았으니까 30만원 빼면 정답은 40만원.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네요. 첫 번째, 장부가액입니다. 장부가액이 얼마인지. 두 번째,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란 이 비품 팔고 손해본 돈을 의미하게 되는 거. 만약에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10만원이라면 얼마 받았을까요? 내가 70만원으로 생각했는데 이익을 10만원 받단 말은 80만원 받았단 말이죠. 이렇게 더하기 빼기만 하면 얼마든지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다음 계정 중 합계 잔액 산표의 대변 잔액란에 표시될 수 없는 계정은 이거 크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각 계정의 잔액은 자기변에 남습니다. 즉 자산의 자리는 차변이에요. 그래서 자산은 차변에 잔액이 남고요. 부채와 자본의 자리는 대변입니다. 잔액은 대변에 남습니다. 비용의 자리는 차변입니다. 잔액은 차변에 남고요. 수익의 잔액은 대변에 남습니다. 참고로 미수수익 부채입니다. 대변에 남는 거죠. 이자 수익 수익이죠. 대변에 남습니다. 자본금 자본입니다. 이것도 자본 대변에 남죠. 그리고 미지급 임차료 부채죠. 부채니까 대변에 남습니다. 다시 다 대변에 남으면 안 되죠. 다시 한번 더. 미수수익 미수수익은 미수 못받 이거 자산이죠. 죄송합니다. 미수수익은 자산이에요. 이거 오타입니다. 자산 한번 해볼게요.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컨트롤 F 미수수익 미수수익 해보면 되죠. 나타나죠. 계정에 확신이 안 될 때는 하시면 되고요. 위쪽에 보시면 당좌 자산이죠. 자산입니다. 자산 자리는 어디? 차변입니다. 그래서 이거 정답은 1번. 자산의 잔액은 어디에 남는다? 차변에 남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이자 수익, 수익이고 자본금, 대변, 미지급, 임차료, 부채. 자, 이것들은 다들 대변에 남고요. 미수 수익은 자산으로서 잔액은 차변에 남습니다.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미수 수익은 자산인데 제가 오타입니다. 실수하였습니다. 이런 실수가 없어야 되는데 다시 한 번 더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계정 과목이 기억나지 않으실 때는 계정 과목 및 지교 등록에서 컨트롤 F를 이용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다는 거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 미수 수익은 자산입니다. 12번 다음의 각종 세금에 대한 회계 처리 중 계정 과목을 잘못 적용한 것은 자, 세금과 공과 예수금의 차이입니다. 예수금은 돈을 지급하면서 내가 세금 승계의 것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로 급여 지급하면서 직원들이 납부해야 할 소득세 등을 원천 징수하는 거죠. 반대로 선납세금입니다. 이런 경우는 내가 이자를 받으면서 원천 징수 당하는 경우가 있죠. 이것이 선납세금, 즉 예수금과 선납세금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아울러서 하나 말씀드립니다. 회계하시는 여러분들은 월급 받는 사람으로 해서 이게 회계에 접근하시면
회계가 안 맞는 것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회계하시는 여러분은 내가 사장이고 회사가 내 거고 월급을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고 회계를 접근하셔야지 다 맞습니다. 월급 받으면서 내 원천징수 당하는데요. 이러는 순간 회계가 잘 맞지 않습니다. 회사는 내 것이며 내가 주인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회계에 접근하셔야지 회계가 다 맞아 떨어집니다. 그리고 세금과 공과입니다. 각종 세금이라든지 각종 협회비, 상공회의소 협회비, 기업 협회비 이런 것들은 공과금이죠. 공과금. 그래서 세금 플러스 공과금이 세금과 공과예요. 가산세라든지 각종 범칙금, 연체료 이런 것들은 세금과 공과로 하게 됩니다. 물론 연체료 이런 것들을 잡비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취득세입니다. 앞에서도 나왔죠. 새로 끝나면 다 세금과 공과인데 취득세는 세금과 공과가 아니라 구입하는 것 가격에 포함됩니다. 앞에 우리 토지 사면서 취득세 50만원 냈던 거 있죠. 토지 가격 안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자, 잘못 설명한 거네요. 사업용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새로 끝나면 세금과 공과라고 그랬죠. 보유 중인 건물에 대한 재산세, 세금과 공과입니다. 보유 중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금과 공과입니다. 종업원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한 소득세, 이거는 세금과 공과가 아니죠. 예수금이 됩니다. 세인데요. 자, 세인데요. 세금과 공과 아닙니까? 이거는 아니죠. 이거보다 더 큰 말이 원천징수란 말이 나와 있잖아요. 원천징수란 강제로 떼는 것을 원천징수랍니다. 여러분들 시험 치실 때 원천징수가 나오면 무조건 예수금 아니면 선납세금입니다. 그래서 급여 주면서 내가 원천징수했죠. 예수금이 되고 반대로 내가 돈을 받으면서 원천징수를 당하는 경우 있죠. 그것이 선납세금이라는 겁니다. 정답은 4번이 되며 4번은 무엇이 되겠다? 여기에 나와 있는 예수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3번 다음 거래의 내용을 회계 처리하는 경우 차변에 가장 적절한 계정 과목은 자, 한번 볼까요? 9월 11일 본사 영업부 김대리는 매출 거래처 A사 방문 시 거래처 A사에 선물할 음료수를 9,000원에 구입하고 아래의 영수증을 수취하였다. 자, 칸이 모자라서 영수증은 제가 지워버렸습니다. 자, 계정 과목의 이해가 핵심이고요. 이거 거래처에 선물 구입하여 주는 내용입니다. 상세한 거래 내용은 거래처 선물 9,000원을 구입하고 대금은 무엇으로 주었다고 나와 있지 않아서 현금으로 처리해버렸습니다. 거래처에 선물 주는 거 있죠. 접대비라 그러죠.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접대비가 되겠고요. 다음 계정 과목입니다. 접대비입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를 접대한 성격의 비용이 접대비가 되고요. 잡비도 있죠. 잡비, 구질구질한 비용. 비용 계정의 어느 계정에도 속하지 않는 손실로 발생은 하지만 그 금액이 적기 때문에 독립계정 없이 사용하는 비용이 잡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잡비의 가장 대표적인 거. 자, 우리 회사에 벽에 액자를 하나 걸어야 되는데 쇠못이 없습니다. 쇠못 50원 주고 2개를 샀어요. 이거 구입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100원. 자, 이 100은 아주 미미한 계정 과목이며 딱히 할 계정 과목이 없습니다. 이렇게 금액이 미미하면서 빈번하지 않는 이런 지출은 잡비로 처리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복리후생비. 혹시 복리후생비가 되려면 3가지의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알고 있으시나요? 복리후생비가 되려면 3가지의 조건을 다 만족해야지만 복리후생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번, 우리 회사 직원을 위해서 돈이 써야 됩니다. 2번, 우리 회사 직원이 기뻐해야 돼요. 세 번째가 소유권이 우리 회사 직원 것이어야 된다는 거. 그래야지만 복리후생비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예를 한번 볼까요? 자, 문제 한번 내볼게요.
우리 회사 직원을 위해서 휴게실에 TV 60인치를 300만원 주고 구입을 하고 설치를 했다. 회계 처리하시오. 물론 현금 줬다 쳐요. 다시 한 번 더. 우리 회사 직원 복리 증진을 위하여 휴게실에 TV 300만원짜리를 현금으로 주고 구입했습니다. 자, 대변 현금 300만원 맞출 수 있습니다. 차변이 과연 복리후생비가 될까요? 이 내용이라면 우리 회사 직원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휴게실에 TV, PDP TV 300만원짜리 또는 600만원짜리를 설치했습니다. 이때 과연 이 TV는 복리후생비가 될까요? 아닙니다. 한번 따져볼게요. 첫 번째, 우리 회사 직원을 위해서 300만원 들었죠. 맞습니다. 우리 회사 직원이 기뻐하겠죠. 휴게실에 TV 있으면 쉬는 시간에 TV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그 TV의 소유권이 누굽니까? 직원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회사 거잖아요. 이런 것은 비품이 된다라는 겁니다. 가장 실수를 잘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복리후생비는 의외로 실수를 잘할 수 있는 개정 과목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문제 푸실 때 복리후생비가 선택이 되시면 세 가지의 조건. 첫 번째, 우리 회사 직원을 위해서 돈이 들었는지. 두 번째, 우리 회사 직원이 기뻐하는지. 세 번째, 이 소유권이 우리 회사 직원 것인지를 잘 생각하셔야 되며, 이 세 가지를 다 만족하셨을 때만 복리후생비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어요. 지금은 거래처에 선물 주는 거 접대비가 되겠죠. 14번 수정 전 당기 순이익 50만원이 산출되었으나 다음과 같은 사항이 누락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수정 후 당기 순이익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선생님 저는 이런 것만 놓으면 돌아버리겠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아니요, 이건 너무너무 쉽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 수정 후 당기 순이익 구하는 방법인데요. 수정 후 당기 순이익 계산은 엄청 쉽게 구해줍니다. 어떻게? 수정 전 당기 순이익에 자산은 가산하고 부채는 차감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돈에 자산이면 더하고 부채면 빼면 돼요. 이사, 이자, 미수분, 못 받은 이자죠. 그러니까 자산이죠. 더하고, 그리고 임차료, 미지급분, 임차료 못 줬잖아요. 뭐 이거는 부채죠. 빼기입니다. 그래서 50만원에서 이자 미수분은 자산 더하고 임차료, 미지급분, 부채는 빼면 됩니다. 따라서 50만원 플러스 6만원, 부채 8만원을 빼면 48만원.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너무 쉽죠? 짜증 안 나세요? 쉬워서. 이거 너무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모르다 보니까 어떨 때는 맞고 어떨 때는 틀리고 어떨 때는 더 해야 될지 빼야 될지 너무 고민스러웠잖아요. 그러실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자산은 더하고 무엇에 이것에 부채인 경우는 빼면 간단하게 그냥 해결이 됩니다. 너무 안 쉽나요? 예, 이게 너무 쉽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15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에서 당기의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이자 수익 금액으로 옳은 것은, 자, 이 문제는 사실 난이도가 제법 있는 겁니다. 있고, 왜냐하면 T자 계정도 이해해야 되지만 각 거래 내용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먼저 T자 계정 하는 방법, 먼저 10월 1일부터 할게요. 보통예금 10만원 대변에 있으니까 차변에 보통예금 10만원 별 문제 없죠. 다음 이자 수익은 빈칸에 대변에 이자 수익. 그러니까 이 내용은 보통예금으로 받았습니다. 무엇을? 이자 수익으로. 그러니까 이자 10만원을 보통예금으로 입금 받았습니다. 크게 문제 없죠. 다음입니다. 두 번째 12월 31일 이거 볼게요. 선수수익 6만원이에요. 차변에 나왔습니다. 대변에 선수수익 6만원. 그러면 차변이 뭐? 이자 수익 6만원이네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자 수익이 차변에 나왔습니다. 이것은 뭐? 수익의 소멸이죠. 우리가 차변의 비용이죠. 비용이 발생하면 차변, 비용이 없어지면 대변에 쓰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수익이 발생하면 대변, 수익이 소멸되면 없어지면
차변해졌게 됩니다. 그래서 이자 수익 6만원을 소멸시키고요. 그 내용을 무엇으로? 선수 수익 부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거 손익 4만원. 자, 차변에 손익이 있으니까 대변에 오고요. 이자 수익이 어디에? 차변. 자, 이것도 이자 4만원이 소멸이 되는데요. 뭘로? 손익 계정으로 대체된단 말입니다. 즉, 단기분 이자 4만원을 손익으로 대체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단기분 이자는 얼마? 4만원입니다. 즉, 이런 결론이에요. 10월 1일 날 1년 친지 얼마 친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예금으로 이자 1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 중에서 이자 6만원은 선수 수익 부채로 했고요. 나머지 4만원 이자를 소멸시키는데 수익으로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단기의 손익 계산서에 표시되는 이자 수익은 정확하게 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고요. 15번 문제는 난이도가 상당히 있는 그런 문제라는 거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아울러서 기출문제 풀이 해설 자료, 시검 이런 것들 있죠. 필요하시면 영상 아래에 메일 주소 올려주세요. 메일로 우리가 94회부터 93회 제가 가진 것은 다 메일로 발송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 바쁘신데 적으면서 일일이 문제지에 꺼내서 하나씩 적으시는 분이 있어요. 물론 나쁜 방법 아닌데요. 이거 출력해서 사용하시면 줄만 그으시면은 빠른 시간 내에 많은 양을 공부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필요하시면 이 영상 아래에 메일 주소 남겨주시고요. 필요 없으시면 굳이 그러실 이유는 없습니다. 이름으로써 전산회계 2급 94회 이론 강의는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